아유, 박 변호사님. 아이고, 날씨 좋아졌지요? 양앵커 나와라, 오바. 아,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3월 말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이 차량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벤츠 한 대가 주변 경찰차를 범퍼카 마냥 쾅쾅 들이받고 있죠. 자, 인터넷에서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음모론도 한창이었더라고요. 어째서 기사 한 줄 안 나오냐? 혹시 운전자가 권력자냐? 재벌이냐? 정신질환이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곧바로 가족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자, 박지훈 변호사, 이상원 전 서울청 강력계영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릉의 명물 개두릅으로 만든 임당동 개두릅 통밀빵집 사방 가족들 오시면 디시 팍팍 하신 최영민님. 예, 대전 유천동입니다. 이 경찰분 안전벨트 안 매셨네요. 아이, 경찰이라고 예의가 있겠습니까? 하신 정경숙님. 자, 충북 제천입니다. 역주행도 모자라서 차선 하나를 통째로 막고서 어디 갈게요? 커피 사러 갔습니다. 왜 이러고 사니 하신 유미경님. 자, 지난 일요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이동식 바리케이드가 슬슬슬슬슬슬슬슬슬 오더니 쾅. 다행히 경찰에서 보험 처리해줬어요 하신 김덕성님. 자, 에콰도르에서 유엔 난민기구 인턴으로 일하는 우리 딸 황지원. 아빠 엄마는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한다 하신 황철연, 이복순 부부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9. 아, 늦으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아, 이동건 카페 논란입니다. 자, 배우 이동건 씨가 제주도의 한 카페를 개업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동건 씨가 최근에 제주 애월읍에 대규모 카페를 개업을 했는데요. 이전부터 방송에서 개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담기기도 했었고, 배우 이상민 씨 등이 유명인들이 손님을 맞으면서 이게 개업 첫날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뒤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자신의 SNS에 밤 11시까지 공사를 하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아서 저와 반려견 모두 잠도 못 자고 고생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방송 촬영일을 맞춘다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픈 이후에도 이동건 카페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 가게 주차장까지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이동건 카페 덕분에 상권이 살아나서 매출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반박도 있었지만 이 카페 사장은 매출보다 예의가 없는 게 더 싫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상권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마냥 또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해당 카페 사장이 이어서 재미를 위해서 카페 이름을 바꿀까 고민한다는데 땡땡땡 카페로 바꾸고 싶다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동건 씨하고 옛날에 열애를 했던 걸그룹의 그 명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의 없음은 예의 없음으로 갚아주는 스타일이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아, 저기 티아라라고 나와 있네. 아니, 나와봤네요. 네, 티아라 카페로. 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타당한지 좀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좀 비난하는 거 한 개는 괜찮지만 뭐 카페 이름까지 뭐 한다는 거 조금 심하지 않느냐. 또 매출에 도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상권이 활발해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하시는 게 뭐 불편한 것도 있겠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밥 먹다가 퍽퍽입니다. 자,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두 남성 밥 먹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 식당 사장님도 아니 남의 식당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가. 술병을 치우죠. 자, 바로 그때 지금 집에 가. 빨리 가. 막 이러죠. 자, 바로 그때 주먹. 중심을 잃고 휘청이면서 우당탕탕. 자, 그런데 다시 일어나더니 더 세게 때립니다. 자, 상대가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발로 퍼. 자,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는 저 남성 입에서 무언가를 툭 뱉어내기까지 하는데 이제 머리채를 잡고 흔듭니다. 자, 결국 보다 못한 사장님 달려와서 싸움을 말리는데 때마침 경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는 제가 다 아픈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난 5일 저녁에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제보자가 식사 도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제보자가 6년 후배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만났대요. 그날 오전부터 만나서 막걸리를 총 8병을 마셨고 이 해당 가게는 2차로 방문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은 식사를 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폭언을 했다고 하고요. 가게 주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막걸리 병을 가져가면서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대화 도중에 일어나던 제보자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제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니 3개 그리고 옆쪽 치아 1개가 빠졌다고 하고요. 치료비와 임플란트 비용으로 약 35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은 제보자에게 치료비를 주기는커녕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고요. 다음 날 문자로 난 이제 너를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런 폭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까 입에서 뱉어냈던 게 치아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니 본인이 흠심 저렇게 패놓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람으로 안 본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폭행을 휘둘렀을까 싶은데 제작진이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또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사장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냥 사이좋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먼저 이 지금 가해 남성이 형님인데 5만 5천 원을 선결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왜 형님이 계산하냐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경찰에서 폭행하고 상해로 입건을 해서 구약식으로 벌금만 가해자가 500만 원을 내게 그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벌금 내고 재판 안 받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피해자는 지금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치료비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얘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원래 수사기관이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건 맞는데 하지만 정식 재판을 치렀을 때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구약식으로 벌금만 내게 하면 이런 절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검찰에서 너무 피해자에게 소홀하게 이거를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반찬이 수상해. 자, 충격적인 먹거리 사진.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맛있게 냠냠하던 중에 시선을 확 끄는 김치. 저 김치 한 조각. 네모나게 잘린 김치 조각에 부채꼴로 된 저것은 어라 치아 자국? 이 형사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추적했던 그 촉에 비춰보면 이거 어떠신가요? 제가 아무리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치아 자국 같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제공된 반찬에 누군가 베어 먹은 듯한 김치조각이 발견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아 자국이라고 선명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보자가 음식을 먹다가 항의하자 주인은 자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절대 저렇게 나올 수는 없죠. 얘기해보면 우리 가게는 반찬 재활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다가 오히려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가위로 잘랐다기에는 너무 선명한 치아 자국이라는 황당함을 표시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친구가 아니라 강도. 야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지기 친구와 절연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입니다. 대학 친구인데요. 최근 친구가 새 자동차를 장만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놀기로 했는데 친구가 차를 운전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초보 운전이고 서울은 길도 복잡하니까 말렸는데 친구는 걱정 말라고 하더니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조수석에서 봐주면서 몇 번 위험한 순간들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수리비가 몇백만 원 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반반해서 100만 원만 달라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너랑 놀려고 차를 끌고 나온 거니까 인간적으로 너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난 사고라면 모를까. 이 지하철역 근처에 데려다 주고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인데 어떻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제가 뻔뻔하다면서 실컷 내 차 타고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발 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헤드업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초보 운전 친구입니다. 와, 대박. 진짜 완전 어이없음. 야, 백다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토요일 날 벚꽃 보러 가자고 했던 거 너야 너. 나 원래 그날 집에서 폭삭 사과수다 보려고 했단 말이야. 알아? 너 그날 꽃 타령만 안 했어도 그래서 약속만 그날 안 잡았어도 나 차 안 몰고 갔고 사고도 안 났고 그러니까 도의적 절반은 너한테 책임이 있어,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와, 상희 너 진짜 신박하다 너.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논리가 나오니? 야, 내가 차 갖고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부득부득 네가 갖고 나왔지? 그치? 운전 자신 없다고 우리 집 잠실인데 나 홍대역에다 내려줬지? 그치? 그리고 마포쯤 가서 사고 났지? 그치? 근데 내가 돈을 왜 줘야 해? X입니다. 자, 일단 이 형사님부터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제가 모든 돈을 보상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을 내놔라. 저는 이 친구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손절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저는 다 해드립니다. 다 낼지언정 절반은 못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이게 사실은 법률 얘기는 아닌데요. 책임을 지려면 뭔가 인과성, 원인과 결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같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뭐 술 먹으라고 방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전하는데 뭔가 방해를 시켰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하, 이런. 벌써 헤어졌고요. 많이 떨어져 있고 혼자서 운행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과성을 계속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인과성이라는 거는 딱 그 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운전자 본인만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내라, 맡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법학교과서 첩위에 형사형법교과서에 나온 거거든요. 살인자의 어머니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진짜 이상한 게요. 보험 가입 안 했을까요, 이 친구는? 아니 왜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지 혹시 그 이른바 그 퍽치기 하는 그런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당황해서 지금 뭔가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면 그게 아니라면 손절하세요. 자, 백사연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고요. 오히려 같이 사연자가 타면서 여러 번 사고를 피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가족분들도 많이 어이없어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자기가 차 끌고 와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라고 하셨고요. 고망준님,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러브멜로디님도 핸드폰 고장났다고 하고 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수면제 언제 샀습니까?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최근 이 씨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벌인 잔인한 살인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 이모 씨입니다. 일가족 살해범.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지금 용인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배우자, 10대, 20대 딸 등 5명을 살해하고 본인은 강주광역시로 도망을 가서 강주광역시에서 뭐 수면제 같은 거를 흡입하고 있다가 발견돼서 당시 체포가 돼서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 좀 전 장면이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있고 사안이 중대하죠. 그래서
구속이 됐고요. 지금 본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 발견 당시에는 진술을 할 수가 없어서 뭐 병원으로 일단 먼저 옮겼는데 지금 뭐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을까요? 입에서 나온다기보다 당시 상황들을 경찰에 조사에 나섰고요. 일단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게 누나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런 거였답니다. 나는 혼자 지옥에 가고 가족은 천국에 보내기로 했다라는 문자를 누나가 보고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119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사전에 범행을 다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행 수법이 떠먹는 요구르트에 미리 모아뒀던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차례대로 이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 5명이 4개의 방에서 이렇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 병원에서 여러 번 나눠서 처방받은 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보니까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가수 1차 부검 결과로는 전형적인 목졸림 사망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혼자 지옥에 가고 가족은 천국에 보내기로 했다. 자, 일단 범행 내용이 알려질수록 정말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가족 몰살 범행을 저지른 이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분양 사기가 부른 비극 전해주시죠. 네.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이 지역 주민들도 이 씨의 가정에 대해서 별 문제 없던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에서 이 남성이 쓴 메모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 실패가 범행 이유가 아니냐 이 메모로부터 이런 추측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에 계약자들에게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면서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벌인 겁니까? 이 형사님.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이 씨 동업자는 이 씨가 과거 아파트 분양 업무 대행사에 근무하면서 큰 돈을 번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전인 2022년부터는 동업자와 함께 강력시에서 일대에서 대규모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계약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 부진을 겪던 분양 사업에 또 다른 분양 대행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씨의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왈 분양 대행사가 새로 합류를 하면서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됐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그때 당시 해당 그 아파트 홍보 영상 만나보시죠. 광주에 월 30만 원으로 거주 가능한 10년 전세 아파트 떴다. 10년 동안 내 집처럼 집값 하락 걱정 없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임대보증금은 허그보증으로 안전하게, 주택수도 미포함이고 전매도 가능. 단지 내 헬스장, 골프장, 도서관, 애견 호텔 등 지하철 2호선 더블 역세권까지 서두르세요. 자, 이게 일단 양 변호사님이 좀 답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양대행사가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분양대행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분양대행사를 먹으려면 3천만 원을 계약금을 받잖아요. 이 씨가. 그러면 2,400만 원 분양대행사에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빨리 많이 돈을 모으려고 계약자를 모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분양대행사에서는 그 팀원급이 한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그 팀원에게도 수당으로 또 4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은데 계약 하나 할 때마다 지금 이 씨는 600만 원을 걷고 분양 대행사는 또 2,40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였던 건데 이런 허위 아파트 분양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씩 200명이니까 60억 원이 넘는 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서도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서 18명가량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나게 된 거고 못 돌려받은 돈만 18억 원인데 나머지 계약금 낸 사람들도 사실상 지금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고소에 합류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양 변호사님 사기꾼이잖아요. 없는 돈, 없는 아파트를 그냥 대동강 물 팔듯이 팔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 씨의 범행이 알려지고 나서 이 동업자가
이자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씨의 일가족 살해 범행이 알려지고 나서 이틀 동안 10여 건의 고소가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경찰은 최종 금액은 50억에서 60억에 달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의 동업자는 이 씨가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이 가족이 살던 아파트도 팔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이사를 냈고 이 돈 때문에 유학가 있던 딸도 불러들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또 이 씨가 평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미대 출신으로 교장까지 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제 이런 5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일가족 몰살이에요. 이 대량 살인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저지른 게 그저 가장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놓고 참 안타까운 것이 경찰이든 어디든 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지적 목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5명이나 죽였는데 가족 살해범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가족 살해범, 일가족 살인범들한테 유난히 조금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예? 존속,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를 살해할 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 신상 공개 이제 이 부분인데 원래 한 5명 살해했다면 연쇄 내지 연속 살인 아니면 다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에 갖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가장 좀 문제점이 이런 부분 같아요. 피해자가 이 가족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공개하면 피해자들이 바로 다 공개가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안 하는 이유 중에 여기밖에 살인 사건이 없을 거니까라는 가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살인하기 전에 사기죄도 많이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지금 꽤 오래 준비해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동기 부분도 지금 피해자들이 없는 이상 제대로 확인하려면 글쎄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청구를 안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닙니다. 5명 일가족이고요. 본인이 말하는 그 동기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거든요. 그 후에 살인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연치 않는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사실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가족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가족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도 최근 몇 년 전부터입니다. 유난히 이렇게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이거 이제 진짜 우리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자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또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입니다. 사건. 자, 2차 초록색 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있는 아이를 쳤어요. 네, 맞습니다. 피아동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쯤에 9살인 아들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과 집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웠는데요. 당시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데리러 나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엄마는 아이가 어디쯤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사고 소식을 전해서 황급하게 뛰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흰색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때쯤 우회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차에 치여 쓰러진 아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요. 이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멈춰서 이 사고 현장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친 것도 모자라서 역과라고 하죠. 밟고 갔습니다. 예?
자, 횡단보도를 건너서 조금만 더 가면 우산을 들고 나온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코앞에서 집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와이프가 이제 다급하게 전화를 와서 저는 그랬더라고요. 그 아이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와라. 바로 달려가서 갔더니 소방차 2대랑 구급차랑 도로를 통제를 하면서 아이를 들것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살짝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겠다고 생각하고 뛰어간 거죠. 아, 우리 아이 많이 다쳤겠다.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유, 세상에. 정말 사고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 평소에는 5분 정도 걸리는데 채 3분도 안 돼서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냥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3일 동안 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거리예요. 사거리고 저 사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냥 초록불, 횡단보도에 초록불을 보고 정상적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네. 그리고 차량들은 지금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 지금 가해 차량이 오던 곳도 또 스쿨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직전까지가 스쿨존이었고 우회전하는 데부터 스쿨존이 아니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이어져 있다고 볼 만큼 그냥 바로 이어져 있는 붙어있는 그런 구간이었고 보시면 우회전하면서도 또 거의 중앙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라도 온전히 예. 정말 바짝 붙어서 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횡단보도 쪽에서 우회전하실 때는 신호를 따르더라도 정지한 다음에 가는 게 원칙이죠. 예. 지금 우회전을 하면. 자, 박 변호사님. 예. 뺑소니 그냥 도주했습니다. 맞습니다. CCTV 확보를 해서 차량 남바는 금방 확인이 됐는데 문제가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리스 차량이다 보니까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결국 리스 업체에 계속 조회를 해서 50대 운전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 날 6시에 와가지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음주가 사실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또 음주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지인 2명하고 술을 마신 뒤에 함께 차량에 탑승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음주 정황을 확보한 다음에 국가수에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또 카드 사용 내역 등등을 토대로 경찰이 음주 운전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자, 경찰이 증거를 들이댔죠. 그제야 시인했다는 건데요. 자, 초등학생 아이를 저렇게 치고 달아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고가 났다고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해 운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하긴 했지만 줄곧 내가 운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고 난 사실을 나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 차에 함께 탑승한 2명도 경찰 조사에서 역시 나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보도되고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여기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댓글이요? 네네. 자신을 사고 현장 지나가던 버스 기사라고 밝힌 사람이 남긴 건데 사고 직후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흰색 차가 지나가면서 브레이크 등을 밟는 것을 봤다. 이 말 즉슨 운전자는 분명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이 무서운 것도 모르냐 이렇게 송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아버님도 이 가해 운전자가 제가 뭘 밟고 지나갔다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 동승자 2명도 자기들도 몰랐다. 3명이서 같이 이제 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한 돌을 밟아도 차는 쿵 튀어요. 그리고 아이를 역과해서 넘어갈 때 아이가 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가방 두께가 20cm 정도 돼요. 애 몸통이랑 가방까지 합치면은 30cm 이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최소. 네. 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방지턱만 하더라도 10cm,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30cm를 애를 타고 넘었는데도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뭐 제가 굳이 뭐 전문적인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다 아실 겁니다. 네, 피아동 아버지는 아이의 키가 127cm, 몸무게는 24kg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당시 아이는 책이 들어있던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가방이 사고 당시에 이 차가 아이를 역과할 때 같이 벗겨졌는지 아이에게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어서 이 가방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방의 두께가 최소 20cm는 정도 됐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있었으니까 역과한 차량은 최소 높이 30cm 정도를 지나갔다는 건데 이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취 상태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고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데 이미 일주일 넘게 지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봐서 사람에게 포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를 받아줄 마음도 없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 어떻습니까? 자, 9살 아들이죠. 전신 마취 대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의식을 좀 회복해야지 다른 검사도 하고 추가 진료가 가능한데 일단은 의식 회복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들 얼굴 좀 더 보려고 지금 부모님들 일 멈추고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소식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 24시간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야 됩니까, 진짜? 게다가 아직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이 가해 남성에게 적용한 거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러니까 우리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그 범죄하고 음주운전을 적용을 했고요. 뺑소니가 되려면 알고 사고를 일으킨 거 알고 도주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정황상 이 부분을 모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이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떼면 오히려 형사처벌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그나마 죄를 좀 덜 수 있는 길이거든요. 경찰에서는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철저하게 주변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 같이 탔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사고 차량이 GV80이었습니다. 뭐 되게 고급 차량이죠. 물론 승차감도 좋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G80인가요? 예, 승용차 G80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고급 차라고 해도 그걸 밟고 가는데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늦은 새벽 문이 열린 가게에서 주인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는데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낚시 가방을 든 채 조용히 가게 안으로 향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16년 만의 검거입니다. 자, 2008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 무려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과연 그 범인의 최후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사건은 2008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한 슈퍼에 어떤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쓴 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다가 이 점주가 응하지 않으니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가게 안 CCTV에 다 찍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맨 얼굴로 가게에 들어갔던 거죠. 아마도 사전 답사 같은 걸 한 모양이죠. 그게 CCTV에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공개 수배까지 지금 보이는 저 자입니다.
하지만 그 범인이 잡히질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저 수배 전단 잘 좀 보십시오. 저게 2008년 사건 발생 당시에 이제 공개가 됐던 수배 전단이었는데, 자, 이 피해자인 슈퍼마켓 점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는 사건 당시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상황은 진짜 다 놀랬죠. 왜냐면 그 전날까지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그 얘기 떠올리면 떨려요. 내 얼굴도 비춰졌잖아요. 키도 크고 신고만 했었어도 살 수 있던 상황인데 무자비하게 돈 때문에 저렇게 그 아까운 생명을 저렇게 했을까? 짐승도 만도 못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떨려요. 자, 그런데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사건 발생 16년 만에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자, 이 형사님께서 이 제보에 대해서 직접 좀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제보자한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 한 유튜버가 구독자로부터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내용 즉슨 경남의 한 마을인데요. 이 용의자가 내가 시흥 슈퍼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다니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풀려나서 너희한테 보복 살인을 할 것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고심 끝에 한 모 유튜버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는데 내가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달라 해갖고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 유튜버가 이 사진을 감정기관에 의뢰를 보냅니다. 충격적인 제보 연락을 받는데요. 용의자 범인 간의 얼굴이 80%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설득을 시킵니다. 제가 유튜버고 제가 힘이 없으니까 빨리 이 사건을 경찰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보하라고 설득을 해서 마침 해당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 용의자의 지인이 그 사건, 16년 전 그 사건, 내가 아는 그 지인과 너무나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 사진을 한 유튜버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그 수배 전단 사진과 물고기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비교해서 이걸 감정하는 기관에 보냈더니 동일인일 확률이 80%가 나왔더라. 자, 하지만 20%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범이 맞았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에 경찰은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정 씨를 검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아니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내가 죽인 게 맞다고 자백을 했다고 하고요. 정 씨는 범행 당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지내다가 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노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 역시도 고작 40살의 나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둔 이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고 일하던 피해자가 참변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그 슈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던 건가요? 자, 정 씨죠. 이 정 씨가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이 새벽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가 새벽이니까 좀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낚시 가방에 흉기 같은 걸 숨기고 갔었는데 원래는 계산대에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깼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결국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하고요. 나중에 거기서 갔는데 결국 가져간 돈이 불과 4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저렇게 살해하고 가져간 돈은 4만 원이 되는 게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고작 그 금고를 훔쳤는데 금고 안에는 고작 4만 원. 그런데 그 금고 안에 있던 4만 원도 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저자 뭐 보통 그렇잖아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그렇게 또 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틀 전인 12월 7일에 정 씨가 해당 슈퍼에서 담배를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단순한 구매가 아닌 바로 사전 답사를 나왔던 거였습니다. 정 씨는 점주가 새벽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고 또 피곤할 때는 깜빡 졸기도 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게다가 현금으로 담배값을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금고 안에 현금이 있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가게 내부의 CCTV 위치까지 확인하고 정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 씨가 고작 4만 원을 훔치려고 점주를 살해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정작 돈에 혈흔이 묻어 있어서 그 돈조차 쓰지 못하고 버렸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 판결문을 얻어서 보면서 가장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피해자의 사모님, 네. 그 아내분의 그 사연이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남편이 숨진 그 슈퍼마켓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여전히 장사를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이잖아요.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범인이 지금 16년 만에 잡혔지 않습니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현장에서 그 일을 하려니까 매일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어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정 씨 징역 30년 선고를 했습니다. 뭐 범인은 무겁다고,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고 둘 다 양쪽 다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이거 가벼운 게 맞다. 이제는 영구의 사유로부터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보통 감형되는 게 많은데 예. 워낙에 범죄의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또 강도 살인입니다. 단순 살인도 아니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족에 대한 어떤 배상도 하지 않고 합의도 없이 16년 오히려 피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중형을 가중하게 만든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정 씨는 도주하는 16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훔쳐갈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 추가 범죄가 저질렀습니다. 해당 사건 절도범죄 4회, 사기범죄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절대 이 범죄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예.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한쪽 벽이 이렇게 전부 마루를 코앞에서 쓰러집니다. 놀란 할머니가 옆으로 피하려다가 그만 이렇게 넘어지시고 마는데요. 설마 덮친 건 아니겠죠? 부서져버린 벽과 유리로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고 선풍기도 떨어질 듯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가게 직원들이 얼른 달려와서 할머니를 피신시키는데요. 아유,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네, 창문 밖에 나무가 격하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날 이 지역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바람에 가게 한쪽 유리벽까지 무너졌던 거였습니다. 넘어진 할머니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줄줄이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그 옆으로 슬금슬금 걸어오는데 맨 끝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가가요. 거기로 가 또? 자, 그리고 몸을 바짝 붙이더니 여학생 머리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여학생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요. 남성은 한 발 물러서고 얼른 자전거를 몰고 여학생은 자리를 피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글쎄요,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저 남성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며칠 뒤에 또 똑같은 짓을 벌이려다가 또 다른 장소잖아요. 들켰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 모두 불안해 떨고 있다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상해요. 그냥 샴푸 냄새 맡으면 되잖아, 자기 집에서. 다른 동물 냄새, 죄송합니다. 냄새 맡는 거 이상한 킁킁이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콤플렉스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합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기 영업이 끝난 가게 문인데 쾅 웬 차가 들이받다가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부서진 셔터 사이로 자 보세요. 복면을 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도둑. 네, 그리고 자전거가 목표예요. 목표는 자전거로 곧장 돌진하더니 질질 끌어서 바퀴로 옮기는데 다른 한 대는 냅다 휙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전거 2대를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끌고 나가려는 순간 때마침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그냥 도망쳐 버리는데요. 아 근데 뭔가 좀 어수룩하다. 그러게요. 뭐 차로 들이받은 것까지는 무서웠는데 저 도둑들이 훔친 자전거 2대 중에 한 대는 곧장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약 75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는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는데 그 정도 손해면 꼭 붙잡아서 피해 배상 시켜야죠. 박 변호사님. 잡힙니다. 잡힐 거예요. 질문이 나오지도 않는데. 화납니다. 그리고 어설퍼서 잡힙니다. 진짜 어설퍼요. 자, 마지막 동물 이어갑니다. 네, 열린 창문 사이로 팔을 넣은 남성이 강아지를 부르는데요. 열쇠를 깜빡하는 바람에 잠긴 방문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진 벽에 열쇠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근데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인데. 네, 그런데 남성이 손짓을 하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열쇠를 물어서 꺼내는데요. 그러고는 곧장 창가로 가서 남성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네,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이 강아지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사실 이건 실제 상황보다는 이런 일에 벌어질 걸 대비한 훈련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주인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 강아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개는 다르다. 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쓸모가 더 크다고 하면 사람한테 너무 신뢰하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Chance E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비빔면의 근본,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과 함께라면 매콤, 새콤, 달콤, 맛있게 비비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비빔면.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